자, 해양 오염 같은 경우에는요. 해양 자체에서 오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육지에서 유입되는 건데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이 생활하수, 농축산 폐수, 산업 폐수가 대부분이겠죠. 100% 육지에서 유입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염원이 큰 것이 생활하수입니다. 전체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오염원에 뭐가 있느냐? 뭐 다양한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들도 있지만 특히 해양 오염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기름 유출과 간척 사업입니다. 즉 해양 오염에서만 좀 독특한 지점을 선생님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유조선이 사고 나거나 송유관에서 기름이 누출되는 경우, 이 경우 기름 유출이 나타나는데 기름 유출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요. 비중이 작아서. 그래서 물 위에 뜨기 때문에 햇빛 투과율이 낮아지고 강합성률이 저하되고 광합성이 저하되면 산소량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요 라인이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뿐만 아니고 기름 유출하면 폐기물에 의한 2차 피해도 큽니다. 뭐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흡착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른 또 2차 피해도 나타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름 유출에 의한 이런 과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간척 사업, 요거는 우리가 저기 조류 발전할 때 한번 조력 발전할 때 한번 정리를 했었던 건데 바다를 매립해서 농도 확장을 위해서 간척 사업을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방조제를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방조제 뒤쪽에 갯벌이 훼손되는지 연안 생태계가 파괴된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름 유출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양 오염만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요. 해양 오염은요. 대부분의 육상 기온입니다. 육상 기온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하나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름이 유출되면요. 이게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따라서? 그렇죠. 해류라든지 조류에 의해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을 하시다면 바다는 굉장히 크죠. 우리가 봤을 때 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거대 수량 때문에 오염 정도가 광가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해양 오염의 특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해양 오염을 짧게 정리했고요. 선생님이 수질 오염 다음에 해양 오염을 정리하는 이유는 수질 오염 사례와 해양 오염 사례가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켰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수질 오염 그리고 해양 오염의 사례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질과 해양 오염 사례인데요. 선생님이 우선 언급되어 있는 수질 오염부터 정리를 하고요. 해양 오염 사례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개념과 동시에 한번 접근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페놀 오염입니다. 자, 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잘 녹는 산성 물질인데 낙동강에 페놀 원액이 유입되었습니다. 이게 정수장의 염소. 선생님, 정수장의 염소가 왜 필요한가요? 이게 소독 역할을 해요. 이것과 결합해서 클로로페놀을 형성했고 이걸 식수로 공급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심한 악취, 두통, 구토, 중추신경 장애가 나타났다는 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알 텐데 이 카드뮴 중독입니다. 이 카드뮴이 강으로 배출됐는데 이건 선생님이 언제적 예를 들었냐면 일본 강산에서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카드뮴이 그대로 강으로 배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뮴이 그대로 배출이 되게 된 뭐냐면 중금속이에요. 생물 농축 현상이 커요. 그러니까 최대 포식자에게 큰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칼륨 대사 이상, 칼슘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골연화증과 같은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아파서 일본말로 아야아야 한다고 해서 이타이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결과 보고가 됐었냐면 이 골연화증이 진행이 돼서 재채기만 해도 기침만 크게 해도 뼈가 으스러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게 일본에서 나타난 카드뮴 중용 이타이 병이고요.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면 다음은 이제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카드뮴이나 수은 둘 다 중금속 중독입니다. 이게 중금속 중독은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었지만 계속해서 생물 농축 현상에서 최대 포식자에게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수은 폐기물이 배출이 되어서 박테리아에서 메틸 수은으로 변형되고 사람이 오염된 조개와 어류를 섭취하는 겁니다. 생물 농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나마타 병이라고 합니다. 미나마타 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증세가 신경계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력이라든지 언어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났었던 건데 이 두 현상 모두 중금속 중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적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적조 현상은 수질오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시로 선생님이 낙동강의 녹조 현상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강이나 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통틀어서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강에서는 녹조로 바다에서는 적조로 잘 나타나요. 앞서 얘기했었죠. 플랑크톤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반드시 기억할 게 영양 염류가 과해지는 거예요. 플랑크톤의 먹이가 과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부영양화라고 얘기합니다. 부영양화, 즉 질산이라든지 인산과 같은 영양 염류가 뭐 세제라든지 분뇨 등이 대거 강이나 바다로 유입됨에 따라서 많아지는 부영양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플랑크톤이 급증,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플랑크톤 색을 반영해서 적조나 녹조, 주로 바다는 적조고요. 그다음에 녹조는 주로 강이라고 갈색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랑크톤의 색을 반영하는데 문제는 이런 플랑크톤이 결국 죽게 되면은 이걸 분해하는 과정이 나타나서 산소로 호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혐기성 미생물, 선생님 얘기 한번 했었죠. 호기성, 산소 호흡을 하는 미생물이고 혐기성은 산소 없이도 살아가는 미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결과 산소가 부족하고 조류에 의한 독소 물질들로 인해서 어패류가 폐사한다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적조 현상은 강에서 수질오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부영양화, 플랑크톤 이상 증식, 적조나 녹조 현상 나타난다. 유기물 분해 산소 소비 기억하시면 되는데 유기물을 분해하고 산소를 소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셔야 될 건 BOD 값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DO 값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연결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질오염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해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그 사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재 140쪽의 11번 문제인데요. 태양기름 유출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걸 이제 선생님이 해양오염 사례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2007년 12월에 태안반도에서부터 유조선이 파손되어서 원유가 유출되었습니다. 뭐 몇 리터 이런 건 전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해류는 겨울철에는 북서풍, 여름철에는 남동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12월, 그래서 언제입니까?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이 해류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북서풍은 남동풍보다 어떠하다? 또 강하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우리나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기름이 이렇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타고? 북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 북서풍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기름이 확산돼 버린 겁니다. 어디 쪽까지? 남쪽까지 기름이 확산된다. 선생님이 해양오염의 특징 얘기했었죠. 해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조류나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경우가 크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태안반도를 가면 기름을 볼 수는 없어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는데 100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요 사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기름은 태양광선의 투과율을 감소시킨다. 유막이 형성된다고 했죠. 기름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 투과율이 떨어지고요. 태양 투과율이 감소하게 되고 거기 따라서 광합성 저하하게 되고요. 산소 부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소가 부족하면 수질은 저하되기, 수질은 나빠지기 마련이라는 거.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고 연이어서 니은 봐야지요. 광합성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태양 투과율 떨어졌는데 광합성 증가할 리가 있나요? 니은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보시게 되면 기름은 북쪽보다 남쪽으로 더 많이 확산되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겨울철이었습니다. 북서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쪽으로 확산되었을 것은 실제로 남쪽으로 더 많이 확산되었죠. 남쪽에 양식업 하는 쪽들을 굉장히 긴장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설명, 정답 몇 번이다?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양오염 사례, 멕시코만 2010년에 있었던 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만에서 기름 유출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기름을 시추했는데 시추시설이 폭파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해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겁니다. 뭐 유조선에서 의해서 배출된 게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기름이 퐁퐁퐁 나와서 바다 전체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얼마나 생태계가 심해졌냐면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요. 인근, 연안 습지까지 훼손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해저에서 기름 유출된 이유도 컸었지만 여기가 바로 뭡니까? 멕시코만입니다. 여기 어떤 해류 있었죠? 그렇죠. 북쪽도 해류로부터 멕시코 만류, 그리고 북대서양 해류, 그리고 여기 카나리아 해류 기억납니까? 북아열대 순환 중에서 대서양 순환인데 무엇을 타고? 멕시코만. 다시 말해서 멕시코 만류를 타고 기름이 어떻게 되었다? 확산되었다. 그거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해류나 조류는 기름을 확산시킨다. 해양 오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보면 기름 유출로 인해서 해양 생물의 광합성이 어려워진다. 계속해서 반복했죠. 태양 투과율, 광합성, 그리고 산소 저하, 산소 부족해진다는 거. 니은 역시 옳은 설명이고요. 기름 유출은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킨다. 여러분 기름도 분해하려면요. 산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이라는 것을 분해하려고 해도 BOD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BOD 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돼야 된다. 디귿 틀린 설명이다. 정답 몇 번?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